이제 토양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관리 방법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수 같은, 그러니까 영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과수원 토양 관리라고 했지만 사실 영년생 작물은 아니지만 다년생 작물들은 그래도 은근히 있죠. 더 거의 뭐 비슷하게 해당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다년생 작물은 적당히 하세요. 토양 관리를 하실 때 적당히 하세요. 이 적당히가 무슨 소리냐면 수치가 안 맞아요. 딱 안 맞아요.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pH를 7에 맞춘다? 6.5에 맞춘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 실험실에서 하셔야지. 그거는 절대 못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토양검정 12처방서를 받았더니 인산 수치가 확 높아. 나 막 원래 200이 기준인데 1000이야. 이 씨가 막 나는 그 2에 맞추라 그랬는데 막 4야. 아니면 0.5야. 너무 놀라실 거 없어요. 그냥 일단은 나무 안 죽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치가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pH가 낮으면 pH를 높일 수 있는 행동, 그리고 또 뭐가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거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 그쪽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pH가 예를 들게요. 내가 5가 나왔는데 내가 오늘 당장에 내가 6.5를 맞춰야겠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5가 나왔으면 이제 토양계량지에 넣고 갈고 해서 올해는 5.3까지 올라갔네. 내년에는 5.5까지 올라갔네. 내년에는 6까지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맞춰 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한꺼번에 콱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시되 하긴 해야 돼요. 안 한 거랑 한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은 하시되 그 수치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개선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요. 일단은 영년생 작물은 식재 전에 구조 개선하고 pH 교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하면 얘가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모르죠.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당장에 무슨 재난이 올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두 해 써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구조 개선하고 pH 교정은 하시고요. 식채 후에 하실 일은 표토 관리, 물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물 관리는 양분 관리랑도 관계가 되고, 아까 어떤 분이 복숭아 하시는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양분, 퇴비를 하나도 안 넣고 비료도 안 넣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실 거는 이제 식재 전에 2개, 식재 후에 2개, 요거만 하시면은 이제 일단 기본은 하시는 겁니다. 식재 전에 토양 구조 개선은 일단은 유기물을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유기물을. 왜냐하면은 유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그러니까 식재 후에 퇴비를 안 넣으시는 분들도 식재 전에는 퇴비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세요. 나중에 보시면은 나는 이제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까 질문이 나왔어요 얘기인데 나는 퇴비를 하나도 안 넣었어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5년치 10년치 퇴비를 이제 미리 넣어놨어. 그러니까 더 안 넣어도 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퇴비를 안 쓴 다음에 나는 10년째 퇴비를 안 썼어 하면 난 10년 전에 퇴비를 넣어놓은 거야. 아니면은 내 퇴비가 들어있는 땅을 샀든지. 그러니까 하기 전에 유기물을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금 있는 것처럼 유기물을 구에다가 깔고 로터리를 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목초를 길러서 갈아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방법의 차이는 얘는 시간이 짧고 빨리 되고 대신에 돈이 많이 들고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돈이 조금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5년 뒤에 뭐 은퇴를 하는데 뭐 사과밭을 가꿔야겠다, 내지는 뭐 블루베리 밭을 가꿔야겠다 이러시는 분들 같으면 돈이 조금 들고 그분들은 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바로 갱신을 했는데 또 바로 심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조금 주의하실 거는 얘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넣는 이 재료가 중요해요. 얘가 제일 좋은 거는 나무의 목질부, 톱밥 같은 거에 나무 안쪽, 우리 보통 사부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의 안쪽 부위에 있는 부위면 제일 좋고요. 그 두 번째 차선이 껍데기 같은 것들 있으면은 그거가 이제 차선으로 좋고요. 그 다음 뭐 단계로 내려가면은 뭐 볏짚이라든지 뭐 완겨라든지 뭐 보통 이런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계통의 그런 것들이면은 이제 3선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이제 뭐 유기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서 이제 축분 퇴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 넣으시는 거는 별로 권장드릴 만한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넣는 재료는 뭐다? 거친 유기물, 화세목, 수피, 볏짚이지만 1등, 2등, 3등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넣으셔야지 한 5년, 6년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룰로즈 계통인데, 이런 애들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조금 초록색일 때 청치일 때 자르지 말고 조금 이렇게 노랗게 됐을 때, 완전히 익었을 때 넣으셔야지 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얘는 이제 장기적으로 두고 쓸 거예요. 장기적으로 두고 쓸 거기 때문에 좀 오래 남는 애들, 오래 남는 유기물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흙이랑 섞어줘야죠. 흙이랑 섞어주는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경반층을 깨주시는 게 좋고요. 경반층이 몇 센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40에서 50cm 정도를 깨주시면은 무난한데, 이제 식재 전에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는 작은 물고 죽은 꽃잎이까지 이렇게 경운을 하라고 하는데, 이 75cm, 90cm까지 들어가는 뭐 진짜 엄청나게 큰 트랙터가 있는지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이제 요런 삽질식 쟁기가 있는데 요런 게 한 40에서 60cm 정도 판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로터리 말고 삽질식 쟁기 요게 한 40에서 60cm 정도 한다고 하고, 저속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요걸로 파내도 되고, 근데 40에서 60cm 가지고 어림도 없다 하면 결국은 이제 굴삭기 작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굴삭기로 이제 뒤집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것만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여기서 경운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땅이 너무 젖어 있거나 땅이 너무 말랐거나 이랬을 때 하면 오히려 더 굳어져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왜 비 올 때 작업하시고 나서 아마 그 경지에 나가 보시면은 딱딱하게 지고 뭐 이렇게 굳어지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작업하실 때는 꼭 땅을 쥐었을 때 물기가 느껴지지만 사실 물은
짜도 안 나오는 정도, 그 정도 상태일 때 작업을 하셔야지 그 상태, 경운이라는 그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포실포실한 상태, 그거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 너무 젖었을 때나 너무 말랐을 때 하면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요걸로 하시면 좋은데 요게 지금 없을 테니까 이제 뭐 굴삭기로 하신다고 하면은 기왕에 하시는 거 요거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꼭 이 배수로는 그러니까 명거나 암거 배수를 하셔야 되는데 암거 배수 하실 때 이렇게 굴삭기로 이제 파고 할 때 미리 이제 유기물 같은 거는 다 깔아놓고 유기물 같은 거는 이렇게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암거 배수를 하시면서 같이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암거가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명거랑 암거는 해주시면 좋고요. 뭐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명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둑을 올리는 명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사다리 놓고 하는데 불편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은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복숭아는 모르겠지만 저기 사과 같으면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수세 관리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 같으면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뭐 배수가 이제 중요한 이제 포도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포도는 근데 배수가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가수도 다 마찬가지인데 근권이 조금 낮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포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그 논에 이렇게 심겨진 땅들이 많다 보니까 농기에 심겨진 땅들 같은 경우는 근권 파봤자 20cm, 30cm밖에 흑살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이렇게 두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30cm 했는데 30cm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 30cm 좀 쉽지 않고 그래도 30cm 정도는 그래도 목표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숫자 써놨다고 해가지고 이 숫자를 꼭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가깝도록 최대한 내 노력을 해서 가깝도록 가시면 되는 거지. 아, 나는 요번에 두둑을 사왔는데 30cm를 하려고 했는데 20cm밖에 못 사왔어. 그래도 나무 안 죽습니다. 나무 안 죽고요. 근데 이제 한 거랑, 하지만 두둑을 했잖아요. 한 거랑 안 한 거는 차이가 큽니다. 암거는 다른 거는 뭐 일단은 작업하는 거 뭐 경사로를 둬서 요렇게 이제 물 빠지는 구멍을 두어 가지고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어느 쪽으로인가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 그 배수로 자체가 약간의 경사를 둬서, 근데 너무 큰 경사를 두면은 경지가 뭐 1, 2m도 아니고 너무 구배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엄청 요 아래 처음 시작이랑 끝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로 구배를 잡아서 어쨌든지 간에 밖으로까지 빼는 것까지 완료를 시켜야 완성.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둘러치기만 하는 거는 외부 유입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작년같이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막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 배수로 꽉 차요, 다. 그러니까 그런 뭐 작년같이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배수로는 밖으로 빼야 된다. 그리고 배수로 안쪽으로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는 이런 숨구멍 같은 걸 놔주면은 뿌리 쪽에 공기 공급하는 역할도 하니까 더 좋다. 그리고 설치 깊이는 목표는 경반층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내 땅이 아까부터 계속 경반층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경반층 나오는 거를 경계로 해서 내가 여기가 이제 40cm 깊이고 경반층이다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여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암겁에서 유공간 설치하는 거 있어서 1m에다 설치하라는 책도 있고 요즘에는 보면 40cm 또는 60cm에 설치하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기준은 밭마다 다 다르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깊이,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몰랐을 경우에 그냥 요즘은 수직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배수를 염두를 해 두신다고 하면 40에서 60cm 근권이 제일 많은데 뿌리가 제일 많은 곳,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물을 막으려고 하면 1m, 그렇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 교정. 아까 그 다년생 작물 과수에는 pH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pH는 해주셔야 돼요. 왜 pH를 해주시라고 하냐 하면은 이제 두고두고 이제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채소나 아니면은 1년생 작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순간에 뭐를 하려고 하는 그 pH 교정 작업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 그 pH 교정 작업입니다. pH 5.5 이하일 때 이제 하는 것들이 속효성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뭐 요즘 뭐 말하는 뭐 폐화석,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칼슘의 양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유는 요게 이제 소석회, 석회고토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석회가 60%인데 10포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폐화석으로 넣으시면은 그만큼 1.5배를 더 넣으셔야죠. 그러면은 15포를 넣으셔야죠. 이렇게 양 가늠하시라고 넣은 거고, 뭐 어느 거가 좋다 나쁘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까 그 조금 그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크는 애들은 고토가 많이 필요하니까 고토석회를 많이 쓰시고요. 이제 보통의 그냥 과수들 같으면은 폐화석을 쓰시는 게 좋죠. 폐화석을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생석회, 소석회는 이제 갑자기 이제 pH를 확 조정을 하고 뭐 이러시려고 하면은 뭐 얘네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한번 넣어놓고 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쓸 거잖아요. 그 과수 같으면 단연생으로 계속 쓸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염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쓰려면은 좀 지효성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pH가 너무 높을 때는 이제 유황으로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고, 유황이 들어가면은 사실 바로 이렇게 pH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유황이 들어가면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이 분해를 해가지고 황산을 만들어요. 황산을 만들면 그 황산 성분이 이제 pH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에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식재 전에만 하시는 게 좋고요. 식재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식재 후에도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H가 좀 극단적인 물질들은 그 즉시 작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지금 그 식재 전에 주는 양보다 더 소량으로, 진짜 몇 알갱이씩 그 소량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키셔야죠. 그리고 비닐 부식되는 거, 이런 거는, 그리고 토양이 건조하면은 미생물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재 후에 하실 거는 뭐 초생재배하고 멀칭 정도 되겠습니다. 초생재배는 뭐 많이들 하시죠. 요즘 뭐 초생재배는 유기물 환원, 양분 공급, 지원 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호밀도 쓰시고 뭐 톨페스키도 쓰시고 아니면은 잡초도 쓰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초생을 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수단그라스, 호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뾰족뾰족한 애들은 이제 토양 물리성 개선에 조금 주목을 하시는 거고요. 헤어리 배치, 화이트 클로버 이런 이제 콩가 애들은 이제 토양 지력 상승, 양분 공급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 안 줘도 길을 뭐 할 수 있냐? 이런 거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 활용하면 되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무가 유목대는 이런 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유목대는 어느 정도 퇴비라든지 좀 공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어렸을 때 못 먹고 골골하던 사람이 아무리 나이 먹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고질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목 때는 좀 잘 먹어야 돼요. 뭐든지. 유목 때는 조금 비료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 가능하냐면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퇴비 많이 넣는다 그랬잖아요. 퇴비에 이미 영양분 다 들어있어요. 몇 년치 그냥 퇴비 그냥 미리 넣으시면 돼요. 미리 넣어놓고 그러면 유목 때는 그 양분 가지고 크고 그 이후에는 초생 재배를 하면서 초종을 이런 쪽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분 공급 쪽에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초종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자연에서 유입되는 것들 뭐 빗물에 녹아있는 질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성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과수는 생각보다 다비성 작물은 아니에요. 진짜 그 옛날에 제가 배웠던 교수님 표현으로는 물주머니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거든요. 과일은 거의 90% 이상 물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자연에서 유입되는 양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초반에는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기초 토양을 가꿀 때 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나무를 거기서 꽂고 자랄 때는 퇴비 안 주셨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에는 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길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목이 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관리는 가능하다. 근데 뭐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연에서 공급되는 물질들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얘기고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양분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원하게 되세요. 작물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과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뭐 어떤 작물이 됐건 근데 그거 조정을 못해요. 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양분들은 그거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최고 품질의 내 뭐를 생산하겠다 하면은 그때 욕심이 생기셨을 때는 아무래도 요거 가지고는 조금 성에 안 차시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은 하다. 그리고 잡초를 위해 초생 재배는 뭐 다른 뭐 초종을 일부러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잡초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여기 앞에 나왔던 온도 유지라든지 뭐 유기물 환원 뭐 이런 거는 다 되지만 대신에 과원내 잡초를 이제 길러서 할 때는 제일 단점이 뭘까요? 얘네들보다 풀을 훨씬 많이 베야 돼. 풀을 훨씬 잡초 뭐 여러분들 하는 제초 작업이 다 그거 아니에요. 1년이면은 뭐 열 몇 번씩 뭐 20몇 번씩 이렇게 이 깎는 그러니까 잡초는 얘네들은 한 2번 정도 깎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훨씬 많이 깎아야 돼요. 그 이제 잡초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이제 목초로 했을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백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사실은 한 6, 7할은 물리성 공부를 많이 했어요. 토양의 물리성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과수가 많다 보니까 과수에는 이제 물리성이 활용될 범위가 넓겠다고 그 해가지고 이제 물리성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물리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초종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써놔드렸긴 했는데 근데 이건 여담인데 솔직히 물리성 공부를 해놓고 나니까 뭐 제가 아는 건 좋아.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비료 물어보지 이제 물리성 관리하는 법 물어보시는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내가 한두 분 만나?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써먹을 때는 없더라.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과수에서는. 그래서 초생재배 효과는 이제 뭐 짐작하시다시피 유기물 영양분 공급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호밀 같은 애들은 뿌리 뻗음에 의해서
표토하고 심토까지의 길을 만들어줘요. 공극이라고 표현했지만 길을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비료 주시잖아요. 표토에다가 주시죠. 땅 겉에다가 비료 주시잖아요. 걔네들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내려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물이 흘러서 물이 데려다 줘야지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까 땅 판 거 사진 보셨죠? 겉에 해봤자 10cm에서 20cm 정도만 시커먼색이고, 그러니까 그 작물 살기 좋은 색이고, 그 밑에는 다 흑색깔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를 얘네 뿌리가 뻗었다가 걔가 사그러들어서 죽으면서 그쪽에 통로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쪽 통로를 통해서 겉에다 여러분들이 주신 퇴비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만 이제 만능은 아닌 게 이제 양수분 경합에 또 우려되고, 또 꽃이 피는 거는 개화기 때 이제 뭐 그런 거 보실 때 민들레가 피어 있으면은 벌이 이제 꽃에 안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화기 때 이제 수분이 이제 저해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초종에 따라서는 병해충 기주, 그러니까 그 개에서 병이 옮아요. 그 풀에서 병이 옮는 경우도 있는데, 들묵새 같은 것들이 옛날에 포도밭에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이게 바이러스 기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리고 또 바이러스 기주 아니더라도 이제 작업이 워낙 불편해, 미끄러져서 워낙 불편해 가지고 조금 사장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로 안 덮으면은 이제 멀칭 하셔야죠. 멀칭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효과는 이제 잡초. 아까는 풀을 키웠는데 이제 얘는 풀을 없애려고. 그리고 토양 수분 유지. 특히 유목기 때 근권이 작고 외기 환경에,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외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보습이 더 중요해요. 보습이. 배수보다 보습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근권 안에,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 있는 범위 내에 물 빠지면 잘 되거든요. 유목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보습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유목 때는 좀 멀칭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성목이 되고 나면 사실 그렇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멀칭을 하면은 온도 상승도 더디고, 이 경우에는 뭐 하우스 포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땅 온도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땅 온도가 더디 오른단 말이죠. 멀칭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하지만은 또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지다. 뿌리가 빨리 움직이면 좋은가요? 오히려 안 좋죠. 뿌리가 빨리 움직이면은 물이 빨리 오른다는 소리고, 물이 빨리 오르면은 냉해 피해를 더 잘 받죠. 느리게 생육이 되는 게 좋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불 떼시는 분들은 단점일 거고 이제 바깥에서는 장점일 거고, 냉해 피해라든지, 그러니까 생육이 좀 더뎌도 되는 애들은. 그리고 과습이 될 수가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포도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도에 열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 열어두고, 점적 물 들어가는 것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열어두고, 이 골하고 골 사이만 이렇게 멀칭 해놓는 게 이제 표준입니다. 그거는 사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금 그 열간거리가 넓은 과수 같으면은 그 이제 이렇게까지 멀칭은 못하지만은, 요즘은 사과도 좁게 심다 보니까 열 사이에 멀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물로도 멀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유기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권장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유기물 멀칭하면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유기물로 멀칭을 하면은 비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공기도 잘 통하고. 다만 단점은 여기서 벌레가 살고 두더지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뭐 바퀴벌레도 살고, 아무튼 오만 것들이 다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표준 안에는 이 유기물 이 덩어리 자체가 2cm를 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덩어리가 크면은 거기 밑에 사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유기물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극성스럽게 구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블루베리 밭 같은 데서는 이제 구해서 이렇게
많이들 덮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작용들, 두더지 피해, 두더지가 가뜩이나 많은데 몸서리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멀칭은 이제 작년에는 만약에 멀칭을 하셨으면은 좀 효과를 조금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자두 같은 경우, 내부 갈변 같은 경우도 많고, 하도 뜨거우니까 내부 갈변도 많고, 뭐 자두를 떠나서라도 내부가 갈변되거나 아니면 퍼석퍼석해지거나 뭐 날이 뜨거워서 그런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 8월 달에 34도 이상인 날이 8월만 22, 22일이 그랬어요. 34도 이상인 날이. 그러면은 나머지 날들은 어땠나? 다 30도 넘었고 30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딱 이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더 더웠는데 그러면 대책이 있냐?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는 그 기온이라서. 대책은 없는데 그나마 조금 경감을 시킨다고 하면은 멀칭하고 관수 잘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지, 예방 이런 거 아니고요. 경감. 남의 집에 뭐 8개 생길 거에 우리 집에는 뭐 6개 생기고 뭐 그 정도 경감.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가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칭 그 작년 같으면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유기물 멀칭, 그리고 이제 멀칭을 하면은 다만 멀칭을 하면 뿌리가 표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질소 경합 초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질소 경합이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유목대 얘기고 성목되면은 사실은 필요 없고요. 그 이길 수가 있을 리가 없고, 다만 이제 유목대는 그 질소 경합을 일으키니까 비료를 조금 더 주시라. 그리고 이제 가축분으로는 하지 마시라. 가축분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식재 후에 이제 물 관리하셔야죠. 이제 물 관리를 하시는데 이제 좀 물 관리는 사실은 제가 따로 파트를 모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할 정도로 조금 많은 내용이라서 오늘 지금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관리 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책 보면서 조금 고민 내지는 그 의문을 가지신 분 없으실까요? 이게 300평 기준이거든요. 300평에 20톤. 좀 많은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나무 크기에 따라 횟수에 따라서. 근데 20톤을 300평당 20톤이면은 600평에 40톤이고 그거를 대는 게 그래도 몇 시간 만에 그거를 줘야 되는가?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양이 엄청난데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뒷담화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양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온 양 아니에요. 그냥 그 땅 면적이 있고 거기 깊이가 아까 권장 깊이 있었죠. 뭐는 80cm, 뭐는 60cm 권장 깊이가 있고 그 안에 공극이 얼마가 있을 테니까 거기 물을 채우려면은 몇 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 안에 그 토양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좀 양이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고요. 근데 또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해를 시켜 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이해 폭이 좀 좁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산식이 너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좀 포기를 했고요. 좀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물 주는 시기와 양, 물 주는 방법.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시간은 이슬이 말은 오전 시간이 좋다 그러고 주기는 4에서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요 자료를 한 두 번 정도 써먹었어요. 한 두 번 정도 써먹었는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얘는 광합성이 일어나기 전에 보충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얘는 배지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매일매일 물을 주는 배지. 수경재배, 양액재배. 그런 애들은 매일매일 물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는 한 번 물 주면 며칠간 물 끊죠? 그러면은 그거는 낮에 주나 밤에 주나 어쨌든지 간에 토양 안에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걔를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목돈 주고서 조금씩 나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는 진짜 그 우유팩에 달아서 주는 것처럼 조금씩 주는 그 수경배지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지만 우리는 토양이기 때문에 요 기간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주시면 또는 비가 오면 물이 있다가 요런 식으로 말라 들어갑니다. 땅에 이제 이게 흙덩어리고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지고서 요런 식으로 말라가는데 요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땅에서는 그러니까 흙덩어리의 그 표면에 요런 식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 물을 여러분들이 4일 죽이면 4일에 한 번씩 써먹고 열흘 죽이면 열흘에 한 번 써먹고 이런 식으로 그 나무가 써먹는 건데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요소 질소를 대부분 보면은 그 유기태로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요소나 이런 거는 뭐냐?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요소는 유기태예요. 유기물이에요, 요소. 요소는 유기물이고요. 유황 같은 경우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화학 비료로 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화학 비료로 녹는 애들은 요 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 겉표면에서 요렇게 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 빨아 당길 때 같이 빨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물을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기태만 이제 분석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상태 좀 그 작물이 빨아먹기 좋은 상태 이쪽은 숨이 헐떡헐떡한 상태에 물이 다 찼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조금 이제 물 먹기가 딱 적당한 상태를 33kPa에서 50kPa 정도 상태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 책에는 나오긴 하지만 이 33kPa에서 55kPa 상태인데 모래땅 같은 경우는 이 33kPa 그 나무가 빨아먹기 딱 좋은 상태랄 때의 물 상태가 이래요. 물이 얼마 없어. 이 정도 돼야지 딱 빨아먹기 좋은 상태야. 근데 그 점토는 물이 철철 넘칠 때가 돼야지 작물이 좀 물을 먹겠구나 싶은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점토는 빨아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안 뺏겨. 물을 나무한테 안 뺏겨요. 그래서 지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상태가 제일 물을 빨아먹기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물을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자주 주죠. 모래땅이 좀 더 자주 주는 거고 점토 땅은 조금 천천히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방법은 땅을 파세요. 계속 땅 파시라고 말씀드리네. 유효토시 알아보려도 땅을 파고 물 주는데도 땅을 파고 땅을 파서 한 40cm 정도까지 파신 다음에 이 파는 위치는 여기 나무 심겨져 있고 여기 나무 심겨져 있으면 그 사이를 파시든지 아니면 이 나무 둥치가 있잖아요. 나무 둥치가 있으면은 여기서 한 50cm에서 1m 정도 떨어진 그 위치 정도에다가 구덩이를 파세요. 구덩이를 파셔가지고 물을 주시면은
겉으로 떨어지는 물도 있겠죠. 분명히 겉으로 떨어지는 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1시간을 주든 2시간을 주든 뭐 이렇게 물을 주시다 보면은 옆으로 수직 배수되는 시점이 있어요. 옆으로 수직 배수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구덩이 안에서. 그러면은 그때까지가 여러분들 밭에 최대한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번에. 1시간을 줬더니 옆에서 수직 배수가 됐다 그러면은 내 밭은 1시간 이상 물을 주면은 이제 넘치는 거야, 물이. 그래서 이거를 뭐 맨날 첫날 보라는 게 아니고 한 두어 번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내 밭은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줘야 되는 밭이구나. 2시간 간격으로 물을 줘야 되는 밭이구나. 그런 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물 주실 때도 주기를 어떻게 아까 모래땅 4일, 뭐 점질땅 10일, 15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흙을 일단 드러내 놨으니까 그쪽을 잡아 보시고서 아까 물기는 느껴지지만 저기 짜서 물은 안 나오는 상태. 그게 이제 물기가 이제 있냐 없냐. 그 상태를 좀 보시고서 내 주기 상태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으로도 할 수 있고 센서 요즘 좋아하는 스마트팜 센서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돈 값어치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냥 본인 밭은 본인 스스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어디 교수 박사가 오다 하더라도 내 밭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게 이런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내 밭은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파보셔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지만은 위에서 작물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해보시면은 그걸로도 이제 노하우가 되시겠죠. 아, 내 밭은 한 3시간 줬더니 이건 너무 과한가 봐. 뭐 그렇게 해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그 한계치를 보고 거기서 조정을 해 나가시는 거. 내 밭의 상태를 보고서 조정해 나가시는 거. 그게 이제 내 밭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사항이고 활착기지만은 뭐 정식기 또는 여러분들 뭐 과수를 많이 하시니까 과수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발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발화기에는 약간 과습하게 관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생장기, 그러니까 보통은 과수 같으면 5월 뭐 이 정도 되겠네요. 5월 정도 과실 비대기는 그냥 보통 습도, 그리고 착과기, 수확기는 약간 건조. 요거는 뭘로 조절하시느냐면은 시간으로 조절하시면 되죠. 주기를 갖게 가고 시간을 내가 1시간을 기준점으로 잡았으면은 시간을 조금 줄이시다든지 조금 늘리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 주는 방법은 이제 뭐 점적으로 주시던 스프링클러로 주시던 또 배관도 있어야 되고 펌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관수자재, 여기 관수자재라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뭐 스프링클러냐 점적 호스냐 그 얘기고요. 관수 배관, 요 배관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관수 펌프, 내 밭에 맞는 용량의 펌프를 설치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스프링클러는 1930년대에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개발이 된 거고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미니 스프링클러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스프링클러는 뭐 산발이 세워놓고서 이렇게 큰 면적으로 대면적으로 돌리는 그 스프링클러를 말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는 관수의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좀 다용도예요. 더울 때 또는 습도 올릴 때 쓰기도 하고 서리 피해 경감용으로 작은 거를 쓰기도 하고 먼지 청소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용도로 씁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서리 경감용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쓰시는 그 큰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보통 관수용 스프링클러는 100에서 140리터가 나와요, 1시간에.
근데 저기에 쓰는 거는 표준은 한 35리터, 그러니까 35리터에서 15리터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용량의 거를 일부러 구해서 쓰셔야 돼요. 저기 그러니까 물량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클러 배치 시에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으면은 좀 균일하게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배치를 간격을 어떻게 잘 띄워가지고 균일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스프링클러는 그런 규격을 안 만들어놔요.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제품이라서 이제 규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요게가 이제 뭐 2리터가 나오는 뭐 노즐 사이즈 2mm구나. 요 정도 나오는 것들은 배치를 6 곱하기 6, 6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 이상의 균일도를 갖는 거는 6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스프링클러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야 되는 규격인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스프링클러 회사들이 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고, 이제 그 용량이 비슷하면은 그냥 요런 외국 제품들 그 규격 가지고서 좀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점적 호스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얘 때문에 이제 사막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점적 관수의 특징은 관수, 그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관수밖에 못 써요. 대신에 이제 효율은 제일 좋죠. 최적화된 물만을 위해서 태어난 기자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기 조건도 좋아지고, 이렇게 주면은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면은 뭐 점토 땅은 이런 식으로 물이 퍼질 것이고, 모래 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좁고 깊게 이렇게 물이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수 점적기 간격을, 점토 땅은, 그러니까 점적기 간격이라는 거는 여기 구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멍 하나가 점토 땅 같으면은 75에서 1m, 양토 보통 땅 같으면 75에서 70, 사토는 30에서 50, 요 정도를 띄우라고 돼 있고요. 보통 과수에서는, 그러니까 비싸요. 이게 점적기가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비싸요. 제품 자체가 비싼데, 과수에서는 50cm 이하까지 이렇게 낮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는 물 주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30cm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채소용으로 나온, 또 배지용으로 나온 30cm 간격짜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배수가 잘 되는 모래땅을 가지고 계시다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모래땅은 아니거든요. 그 30cm짜리는 이스라엘 사막의 모래땅에서 이렇게 농사질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모래 사막에서 농사 지시는 분은 없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거기 보만개 땅이라고 하는 천변 주변에 이제 과수원들의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50cm짜리 그 점적기 가지고, 진짜 거기는 땅 파면은 모래밖에, 보만개 땅밖에 모래밖에 안 나오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사진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진이라서 가져왔는데, 여기 점적기 있는데 요 부분만 이렇게 요 부분만 적고, 여기가 주변에가 다 그냥 맹땅이야. 물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불안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수분 측정기로 측정도 해봤더니,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왜 가져왔냐면 그냥 대놓고 보여서 그래요. 한번 싹 파봤더니 안쪽으로는 다 퍼져 있어요. 겉에는 요만큼만 묻어 있지만 안쪽은 다 젖었어.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 간격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이 50cm까지는 가요. 그래서 안쪽에서 다 퍼지니까 겉에 여기 똠방똠방해서 요만큼만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옆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그리고 또 겉에 물이 많으면 뭐예요? 안쪽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50cm 안쪽까지 이렇게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고,
많이 줄이면은 간격을 너무 좁히면은 그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침수 상태, 과습 상태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많기 때문에 간격을 좀 적당히 점적 간격을 너무 좁히시진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그 현찮게 보이더라도 너무 좁히시진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점적 커졌을 때는 요거는 뭐 위로 향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이제 고정 핀을 다 박아야 되니까 이제 좀 쉽지 않아서 좀 하긴 어렵지만 웬만하면은 위쪽으로 향하도록 물 요거 그렇게 하시고요. 무리가 구멍을 막거나 양액 침전물이 이제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침전물 같은 게 고여서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위로 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런 거를 다 방지하는 좀 비싼 제품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뜯어보느라고 막 했는데 이제 비싼 제품들도 있긴 한데, 근데 굳이 그거는 뭐 이렇게 사라고 권은 안 드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한 2배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치하실 때는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100m 거리가 100m라고 봤을 때 이제 한 50m 지나면서부터 압력이 떨어지면서 물 나오는 양의 처음과 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보통 2마력 펌프 같으면 최대 50m를 넘지 말라.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46m인가 그래요. 46m까지는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오지만은 그 넘어가면서부터는 처음에 나온 물량하고 끝에 물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웬만하면 이제 중간에서 끊어서 양쪽으로 보내시든지 50m는 웬만하면 넘지 말라. 보통 쓰시는 2마력 모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수 자재를 이제 처음이랑 끝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압력 보상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압력이 안 걸리면 물도 안 나오게 이렇게 만든 낙수 방지 기능까지 있는 걸 쓰든지 하는데 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값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권해드리진 않는데 배치를 좀 이렇게 잘 해서 그런 쪽을 좀 막아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관수 배관은 뭐 이런 쪽은 좀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배관이 있고 부배관이 있고 여기 때 스프링쿨러를 하나씩 달아놨다고 손 쳤을 때 10m 간격으로 100리터 나오는 스프링쿨러를 달았다고 하면은 요 10개니까 요 100m를 이렇게 달았다고 하면 여기 10개니까 이게 1톤이죠. 여기 한 줄에 1톤 나가는 거예요. 한 줄에 1톤이 나가면은 그리고 한 줄에 1톤씩 나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5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표가 무슨 표냐면은 그 100m를 나가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1톤의 물을 담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보시는 게 좋을까? 100m를 가는데 길이 100m를 가는데 1톤의 물을 담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6mm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100m에 1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물 모자라죠. 그럼 끝머리가 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1톤은 담을 수 있는 구경으로 해야 되니까 20mm 관 정도는 달아야 끝까지 물이 간다.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20mm 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선 배관으로 깔았어. 그럼 얘는 또 5톤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5톤을 수용하는데 그러니까 5개가 달렸으니까 5톤을 수용해야 되는데 5톤을 수용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50m니까 50m를 가는데 5톤을 수용하려면은 16mm 안 되고 20mm 안 되고 25mm 안 되고 30mm는 7톤이니까 되네. 그러면 최소한 30mm 배관은 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선 배관 깔 때 물량을 계산을 해서 보시라고 요거는 표는 그렇게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물량과 그 따른 지선 배치 요거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수용 펌프까지 하고서 또 잠깐 쉴게요.
관수용 펌프는 원래는 높이에다가 물통 놓고서 내리면은 사실 펌프 필요 없습니다. 밸브만 열었다 잠갔다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알아서 물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펌프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관정,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수용 펌프, 요거를 많이 쓰시죠. 이런 식의 펌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펌프 보시는 법이 이제 양정을 보시고 송출 유량, 그러니까 물량하고 물을 얼마나 멀리 보내는가 요걸 보셔야 되고요. 이제 딱지를, 이제 뒤에 딱지를 보시면 이제 흡상 높이, 압상 높이, 최소 양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을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흡상 높이는 밑에서 이제 끌어 당기는 거, 그러니까 그 흡입되는 쪽에서의 길이고, 압상은 내가 이제 펌프를 지나서 이제 밀어내는 길이고, 최소 양정은 최소 요 정도 거리는 있어야 얘가 빨아 당겨서 밀어낼 수 있다는 그 길이고, 최대 양정 또는 온 양정이라고 하는 게 흡상하고 압상을 다 더한 물의 이동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내 거는 분당 300리터를 내는구나 했는데 요것만 보시면 안 되지. 온 양정이 9m일 때, 9m 보낼 때는 300리터를 낸다는 게 분당. 그러니까 길이기가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짧은 거리 내에서 테스트를 해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양수 펌프를 사시면은 이렇게 성능 곡선표를 줘요. 몇 미터를 갔을 때, 몇 미터를 끌어냈을 때 얼마나 물의 양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표를 꼭 껴주게 되는데, 뭐 업자를 시키셨으면은 업자가 박스하고 같이 갖다 버리셨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는 꼭 있고, 아니면은 모델명을 보시고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그거는 2톤짜리, 아니 2마력짜리 그 펌프는 시간당 최대 2톤 정도 보낼 수 있는 펌프 양이라고 하고요. 2마력이라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2마력은 말이 이제 1마력은 말이 이제 75kg을 1m 끌어올릴 때를 1마력이라고 해요. 근데 펌프에 보면은 1700 뭐 모델이 1700 모델 있고 뭐 이렇게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와트로 돼 있는데, 요거를 환산을 하면은 1마력이 75kW고 1kg는 저 1.3 호스파워이기 때문에 1700이면은 어떻게 돼요? 2마력이 약간 넘는 거예요. 2마력이 약간 넘어서 얘를 이제 2마력짜리 모터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관정에 들어가는 애라서 최대 거리는 520m지만 최대량은 3톤. 이거는 이 모델 한정이에요. 또 다른 모델도 있죠. 이제 그냥 제가 그 제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얘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거리 40에 최대량 21톤, 시간당 21톤. 다단 펌프도 수직 다단 펌프 같은 경우는 최대 거리, 그러니까 수직 다단 펌프가 조금 성능이 더 좋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다단 펌프보다, 같은 다단 펌프라도. 그래서 요 펌프의 용량을 보시고 내가 펌프를 2개를 달을지, 아니면은 비싸니까 얘네들은 다단 펌프는, 그러니까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할지, 그런 거를 설계를 안 하시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문 앞에 그 펌프 있는데, 물통이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잘 나오지. 근데 저 끝을 가보셔야지. 저 멀리 끝에 물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 정량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면은 사실은 그냥 물만 줄 때는 그쪽에 가뭄 타고 이쪽에는 좀 과습하고 뭐 그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비료까지 섞어서 타잖아요. 그럼 비료 주는 양까지 바뀌어요. 그러면은 생육 차이도 그렇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정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배관, 펌프 용량 이런 거는 관수할 때 꼭 좀 유념해서 조금 그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에는 양수량하고 압상, 흡상
그 길이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좋을 자재들은 이제 요 세 가지 이 삼총사를 제가 꼽는데요. 일단 물탱크는 아무리 관정 용량이 좋아도 많아도 그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일정량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물통에 받았다가 한번 받았다가 주시는 게 좋고요. 압력 보상식 관수 자재는 조금 가격 차이가 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균일 관수가 가능해지도록 되는 자재니까 어지간하면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낙수 방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력 보상 정도는 압력 보상 자재는 뭐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도 여기 판막이 있거든요. 판막으로 밀어서 압력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으면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구조인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갖춰 주시는 게 어떤가 싶고 압력 체크 밸브는 나중에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서 알아서 물이 배관되는 요거를 이제 밸브로 달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밸브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이 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압력 밸브를 다는 건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내가 충분한 그 펌프 용량하고 충분한 저 배관 설계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달아 놓으시면 정말 편하죠. 왜냐면 물 끄기만 하면 알아서 배수가 되니까.